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마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사과했습니다. 다만 국가 위기를 유발한 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면서 40분 연설 동안 야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또 대통령과 의회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박성민 최고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여당 대표가 아니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하는 연설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당의 대표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나와서 해야 될 얘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반성, 그리고 사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혼란을 바로잡는 데 본인들이 앞장서겠다라는 명확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시종일관 이재명 대표 때리기로 일관을 했거든요. 그리고 야당의 어떤 행태 운운하면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이런 논리들은 결국 대통령이 탄핵 심판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야당이 발목 잡았다, 뭐 야당이 무리를 했다, 이런 식의 야당을 향한 공격만으로 일관을 했는데 이게 과연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결국 사실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책 얘기도 좀 굉장히 많이 했고 오히려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대표가 가져야 되는 책임감과 이 소명에 비해서 너무나 한없이 가벼운 연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오로지 이재명 탓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분권형 개헌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지금 이제 개헌 논의를 이제 꺼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개헌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 비상식적인 계엄 정국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개헌 뭐 중요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과거 이 대선 후보 시절에 개헌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바도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국민의힘이 꺼내는 건 좀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여전히 이 탄핵 심판장에서조차도 본인의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야당 탓으로 일관을 하면서 이 모든 혼란의 주범이 마치 야당인 것처럼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개헌을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결국 논점을 흩뜨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것 이전에 대통령의 그런 무리한 권력 남용의 행태와 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라고 보여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이번 대선부터 그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이 좀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필요하다. 왜냐하면 결국에 지금 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있지만 이 구조적인 얘기도 분명히 나왔거든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갔을 때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를 보여준 대목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차기 대선에서 국민들이 바라보실 것은 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그러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권력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저는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면 여도 야도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과연 이게 좀 적용될 수 있을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들으신 말씀 토대로 박민영 대변인 말씀 들어볼까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먼저다라고 하셨지만 이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서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은 그런 지나간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정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들이 어떤 원인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요. 29번의 탄핵 시도, 23번의 특검 강행, 그리고 38번의 제2요구 유도라는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2요구도 무슨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야당은 주장을 하지만 남용이란 말이 성립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인 고집으로 거부를 했을 때 그걸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을 무제한적으로 매입하는 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공포를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국회에서 정말 이 기업 오너들을 무제한적으로 불러들여서 국회 증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대통령이 오히려 필터링 없이 공포했다라고 하면 그게 더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2요구 유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답습하지 않을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또한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셨지만 이 윤석열 정권의 이런 국정 방향성이 옳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런 민생 정책을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윤석열 정권에서 저희 수출액이 저희 헌정사 최초로 산업화 최초로 일본을 추월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그 방산 수출 국가 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유럽 국가들이 5%, 6%대 상승률을 기록할 때 우리나라는 2%대 안정적으로 방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무작정 폄훼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일관되게 이것들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얼마나 이 국정과제에 대해서 이 정권의 실적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을 하셨으면 오히려 더 우클릭이라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국정과제를 카피하고 나섰겠습니까? 어제 뭐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연설 대부분이 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과제를 거의 그대로 빼다 박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이 개헌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라는 것이 정말 나라가 망해야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전 왜곡된 유인 구조가 이런 이 비극적인 사태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이렇게 29번의 탄핵, 23번의 특검 이제 이렇게까지 좀 행정부를 압박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일은 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여야의 당정 관계의 파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을 보게 되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얘기가 없어요. 굉장히 두루뭉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헌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은 지금 이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의원들이 접견을 가고 뭐 대통령과 인간적인 연을 내세우면서 대통령 줄서기에 바쁜데 대통령 앞에. 네. 근데 이거 말고 도대체 여당이 무슨 반성을 하고 있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개헌도 저는 좀 진정성이 없다고도 사실은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자문기구를 꾸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만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당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집권하고 있을 때에는 그럴 때는 이제 개헌 얘기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오히려 지금 궁지에 몰리고 나니까 갑자기 개헌 얘기를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회피하고자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아까 박민영 대변인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던 그 내용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요. 경제 회복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을 했고 첨단 기술 시대 대응을 위한 주 4일 근무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문을 열겠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언급해서 여야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박민영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설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확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뭐 이제 기본 사회에도 포기할 수가 있다. 재검토를 해보겠다. 그리고 25만 원을 무조건적으로 배포할 필요가 없으니 추경만 합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또 한 번 말을 좀 바꿨더라고요. 30조를 추경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중에 10조 원은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통해 사용을 하자라고 또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기 때문에 야누스의 두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주 4일제에 대한 좀 왜곡된 정책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이 반도체 특별법의 특례 조항으로 해서 52시간제를 유연할 수 있다. 자기가 막상 들어보니까 이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자라는 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더라. 반박할 말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 양대 노총이 반발하니까 바로 이런 계획들을 철회를 했고요. 오히려 주 4일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한테 정말 철퇴를 내리는 이 날벼락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전 했다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있냐면요. 주 52시간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 어떤 산업이라는 게 다 일관된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그런 그 니즈와 방식들이 있는데 특히 AI라든가 제조업, 반도체 이런 영역들은 그 사용자는 물론이고 근로자들조차도 52시간제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연화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고 52시간제조차도 제대로 정착이 안 된 상태인데 여기에 주 4일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주 4일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를 6개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북유럽 국가들처럼 자원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히 인적 자원과 그런 개발을 통해서 발전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근로시간을 52시간제와 주 4일제로 이중으로 규제를 하면서 이 기업들의 창조 역량을 발휘해서 삼성전자 6개를 만들겠다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관된 정책 방향이냐라고 저희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사실 저희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가 그래서 이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대통령이 탄핵 직전까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밀고 나갔던 그 방향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자신감 있게 이런 방향으로 민생 정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네. 그게 여와 야의 근본적인 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회피한 그런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은 저희가 급해서 개헌론을 꺼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훨씬 큰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비명계에서 하는 말들은 이 대통령제의 이런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국회의원들만 국민소환제를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기 대선이 만약 열린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국회의원도 아니죠. 자기는 해당 사항이었고 자기가 되고자 하는 대통령만 유지한 채 국회의원들만 소환제를 하겠다. 이건 너무 뻔히 속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임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5년 동안 사법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이제 국회의원들은 너네들은 알아서 해라. 국민들 어떤 국회 혐오 감정에 기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쇄신 의지 없는 개혁이라는 것만큼 진정성 없고 이 국민들을 움직일 수 없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정말 실효성 없이 면피성으로 내놓은 것이다라고 전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이 사실상 이제 여당 대표의 연설이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저는 알맹이가 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당도 마음만 먹으면 이 자리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욕만 한 40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셨듯이 40분 동안 남탓만 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기도 쉽죠. 야당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보다 책임감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뭐 지금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내용을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의 총시간 자체는 우리나라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시간은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만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노동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또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대로 일하지 않아도 되게 그 여러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해서 노동시간 유연화도 필요하다라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진전된 입장을 보인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풀어야 될 어떤 뭐 노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과제들이 될 것이고 당내에서도 뭐 이런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서 조심스럽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만큼 앞으로 조율해 가야 할 내용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시대의 요구라든지 실제 산업 환경에서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러 가지 유연한 사고를 보여주시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비판할 대목이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게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바꾸라라고 비판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바꿨더니 이제 뭐 두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좀 평가할 만한 좋은 평가를 드릴 만한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줄여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정해진 게 이제 일단은 8차까지니까 이제 모레가 이제 종료가 될 텐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국정원, 선관위 간부들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고 이 자리에서는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에 부정선거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이제 다뤄졌습니다. 탄핵 심판에 좀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박민영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예, 일단 오늘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이 출석하기로 되면서 이게 그 국회 소추인단 양측에서 모두 다 신청을 한 증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측의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윤 대통령 측의 그런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상 1호 탄핵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태원 사태 바로 직후에 탄핵을 당해서 6개월을 꽉 채우고 직무정지를 당한 다음에 이제 그 8명 전원 합의로 기각이 되어서 복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야당이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이 국정을 심각하게 마비시켜 왔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고민이 있었고 이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를테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수단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었느냐를 또 뒷받침하는 전 근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국무회의가 과연 절차적으로 완결성이 있었느냐가 또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은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는 이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라는 인식이 없었다, 그런 비판은 없었고, 다만 이 비상계엄을 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와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 정도의 얘기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응과도 좀 일치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단전 단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고 본인이 소방청을 통해서 그러한 지시를 이행하라고 한 바가 없다라고 증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소추인단 측의 그런 주장들은 다소간에 해결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는 또 이 국정원 3차장을 통해서 이제 이 부정선거론 논란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선관위의 병력을 투입한 것이 정당화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사실 선관위가 이 어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제에 위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런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정원 3차장이 중국에 의한 구체적인 댓글 조작 등의 선거 개입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 캐나다에서도 그런 선거 개입의 실체가 드러나서 또 전 세계적인 충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북한에 의한 해킹 시도가 이 선관위가 갖추고 있는 이런 보안 시설보다 훨씬 더 정치하고 강력하다라는 이 지점 또 하나. 그 다음에 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했을 때, 그러니까 얼굴과 번호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위조를 통한 선거에 참여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전혀 필터링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국정원이 직접 선관위를 상대로 실험을 해봤더니 선관위가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냐 없었냐는 논의를 떠나서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주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사실 저희같이 정보의 층위가 없는 사람들, 정보기관이 아닌 사람들이 논의하면 전 끝이 없는 수평선을 달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5%, 10%, 그러니까 정말 극단의 음모론이 아니라 과반 가까운 국민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선관위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대적으로 검증 과정을 거쳐서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단전 단수 지시는 없었지만은 대통령실에 쪽지는 있었다, 뭐 이렇게 또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 대통령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했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의 어떤 집무실 책상 위에 있는 쪽지를 봤다, 그럼 왜 소방청장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지시를 하죠? 소방청장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단전단수에 협조해라라는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심지어 김용현 전 장관조차도 여러 가지 이제 문건이 단순히 최상목 대행한테만 간 게 아니라 여러 장을 작성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누구가 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상민 장관이 지금 사실은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어느 정도 좀 부인하는 듯한 이런 방어적인 태세를 보여주는 게 사실 오히려 이 증인의 신빙성 자체를 떨어뜨리고 있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유효한 전략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히려 대통령이 오늘 좀 저는 감정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오히려 군인이 시민한테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라던가 뭐 야당 탓을 하면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면서 뭐 야당이 이제 뭐 연설을 갔을 때 박수도 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리 이제 야당이 밉다라고 해서 그럼 계엄을 선포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하는 얘기들이었거든요. 대통령은 오히려 계속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지만 주장하면 할수록 정당성은 더 깎여가는 모양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동의 없이 검찰의 피해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 형사소송법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 내고 있는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간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방금 우리가 이상민 전 장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참고인 진술을 하러 갔을 때 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 이럴 때 이제 하는 내용과 헌재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헌재 재판관들을 뭘 보고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할까요? 신문조서를 보고 이제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일부 주요 사령관들도 이제 조사 과정에서는 분명히 다 실토를 했는데 헌재에 나와서는 약간 기억나는 건 있지만 뭐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헌재의 탄핵 심판은 엄연히 형사 재판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에 있어서 재판관들의 재량이 분명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고 조서가 날조되었거나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직권으로 채택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재판정 증언보다 검찰 조서가 더 믿을 만하다라는 것은 전 죄형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검찰 조서라는 것은 검찰이 작성한 일방적인 그 주장에 불과하고 이런 것들이 적법한 절차로 얻어진 증거였는지 그리고 그 증거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또 판별하는 것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법정이 아니라 검찰 조서를 믿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2020년에 형사소송법 312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검찰 조서라는 것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로서 활용할 수가 없다라고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헌법재판소 역시 이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도 헌법재판관들의 재량이다라고 해서 그런 명문화된 규정을 묵살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내란죄를 배제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검찰 조서를 일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다 헌법재판관들의 재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과연 우리가 형사재판에서 하는 이런 어떤 기본권의 박탈과 대통령의 이 수천만 표를 받은 대통령의 정당성을 직위를 박탈하는 것이 과연 칭의를 비교했을 때 더 가볍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가볍지 않은 사건을 심리를 하면서 왜 더 가벼운 절차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또한 이 검찰 조사는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를 또 따져봐야 하는데 사실 공수처가 대단히 무리수를 두면서 검찰은 사실상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위 졸속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을 연장시켜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불허를 했기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공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과실로 인해서 검찰의 조사 자체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니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로 운영되면서 대통령의 권한까지 박탈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이 모든 견제를 거부하고 명문화된 규정마저도 거부하고 모든 게 다 재판관들의 재량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 결과를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실제로도 공정해야 되지만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그 법을 따라야 하는 한목적성, 국민이 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중요한 건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런 믿음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한 2분 정도씩 좀 짧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이제 내용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명태균 특검법이 지금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전국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좀 간단히 들어볼까요? 일단 필요성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명태균 씨가 이제 폭로를 했는데요. 휴대전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불렸던 그 휴대전화를 이 수사검사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를 검사가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이제 명태균 씨가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사실을 폭로하게 되면서 영상도 있다.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 측으로부터 그 권유받았던 그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폭로를 하다 보니 검찰 수사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명태균 씨가 단순히 어떤 일부의 어떤 뭐 부패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연관된 게 아니라 뭐 국가 사업에 있어서 이권을 챙겼다든지 아니면 공천에 개입했다든지 대통령 부부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어떤 본인의 이득을 챙겼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특검법의 필요성은 더 커진 상황이고 근데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이 특검법이 일단 제3자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에서 한쪽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제3자 추천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명태균 씨조차도 특검법을 환영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이걸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뭔가 찔리는 게 있는 사람처럼 더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법을 떳떳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히려 거부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예, 사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12.3 비상계엄을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에 탈을 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모든 특검법을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명태균 특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형사재판, 죄를 묻는다라는 것은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사하고 죄를 묻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저희가 처벌하는 건데 이를테면 절도면 절도, 뭐 강간이면 강간 그런 죄목으로 저희가 특검을 만들어야지 김건희를 특검하고 명태균을 특검한다라는 게 사실 아예 법적으로 구성 요건조차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름만 대충 갖다 붙여놓고 거기 정말 수십수여 가지의 그런 혐의들을 다 무더기로 넣어놓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되는 모든 범죄를 다 수사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은 독소 조항을 포함한 정말 그 반헌법적인 그런 특검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명태균 씨가 검찰이 자신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다 털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검찰이 정말 수사를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명태균 씨가 소위 황금폰이라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증거까지 다 확보가 된 상태이고 기소까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수사기관이 불충분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좀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전혀 그런 근거도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한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매개로 해서 그 모든 파생되는 범죄들을 다 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 공표를 하겠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수사의 목적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목적이 아니라 정쟁용 목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슈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망신주기용 언론 공표,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당연히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특검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제2요구를 행사할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를 만들 유인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뭘 메모하시는 게 짧게 한 말씀 하실 건가요?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뜨거운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맞수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